광주의 아파트값이 2020년 이후 2년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 얼마나 줄었고 또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7월 11일 기준으로는요. 매매가 마이너스 0.01 그리고 전세가 0.01포인트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한 7월 18일 기준해서는요. 매매가 마이너스 0.01 그리고 전세도 마이너스 0.01로 이제 전체적인 하락장으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치로 보면 큰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보합 정도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요. 광주가 거래량이 최근에 제일 많이 줄었을 때가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급감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요. 2019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928건 거래됐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1,644건.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8,47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량은 이렇고 6월, 7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가격에 대한 부분은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합 내지는 상승하는 단지들도 좀 있는데 네네. 반면에 2년 동안에 가파르게 올랐었던 신축이나 준신축급 아파트들이 네. 적게는 2천에서 많게는 한 5천 정도까지도 떨어지는 급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금리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그렇죠.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지난 13일이었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수요가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광주 집값 하락에 대한 어떤 연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네. 최근 10년 동안 기준금리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게 2011년 6월 그리고 2012년 6월까지 1년 동안이었습니다. 이때가 기준금리가 3.25%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4월에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3.63%였는데 2012년 8월에는 마이너스 0.03%까지 떨어지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제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보합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반대로 금리가 1에서 2년 정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요. 네. 시중 유동성이라든가 대출 받을 여건이 좋아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금리가 하락이 됐었고 2020년 하반기에 0.5%로 최저를 보였었잖아요. 그 해에 이제 연말에 광주가 또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금리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역대 금리 인상기에는 어떤 집값의 어떤 동향이 어땠는지 팀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주택담보대출금리 기준에서 봤을 때 그 2005년 중순부터 한 3년간 그리고 그 2010년 중순부터 한 1년 반 정도 또 그 2016년 중순부터 한 2년간 금리가 상승할 때도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다만 그 재작년 8월부터 시작된 그 이번 금리 상승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상승 속도가 기존보다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더 오래 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좀 큰 편입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금리가 인상기여도 떨어지기만 했던 건 아니다. 오를 수도 있었다. 근데 그렇지만 폭은 좀 크진 않았겠고 그다음에 완전 저금리일 때는 상당히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었다. 지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 과장님께서는 네, 그렇게 말씀을. 저금리가 좀 누적이 되는 기간이 네. 다른 요인과 결합을 해서 상승을 이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 사례를 그대로 가기에는 이번의 경우는 금리의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 그거를 우리 이 팀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더 덧붙이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좀 뭐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계속 언급하셨지만 제일 지금 금리 인상 기조와 비슷했던 시기는 2010년도 12개월간 올랐었던 금리가 지금하고 좀 비슷합니다. 10년 전이네요. 11년 전. 2009년인가 그때부터 2010년도까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집값이 올라간 지역도 있고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올라간 지역의 특징을 보면 그 전에 자극이 많이 안 되고 많이 안 올랐었던 지역이 오히려 금리 인상 기조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데이터 수치만으로 놓고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뭐냐면 10년 전하고는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네.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10년 전보다는 체감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광주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냐 아니냐 지금 이거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많이 안 올랐던 아파트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광주의 아파트 값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거 각 그 시민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팀장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주 아파트 평균 가격으로 일단 한번 보면 그 실거래가 기준 3.3제곱미터당 1,218만 원입니다. 평당 네. 1,200만 원이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거의 평당으로 이제 환산을 할 수가 있는데 서울 대비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 제일 낮고 광역시 평균보다는 380만 원이나 낮습니다. 다른 지표에 비해서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적정 수준을 정확하게 어떤 이론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가계 경상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광역시 평균이 5,969만 원이었고 광주가 6,076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광주가 더 높았죠. 네. 예, 광주 평균 이상의 소득을 받을 만큼 생산성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 과장님은? 네, 비슷한 의견이긴 의견이 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다만 이제 그 시민들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다 다르고 또 계층에 따라서 좀 상황이 이 부동산 가격을 대하는 적정성에 대한 태도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좀 청년들에 대한 상황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소득을 말씀해 주셨지만 2020년도에 부산 노동권익센터라는 곳에서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해온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이제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은 261만 원으로 6대 광역시 중에서 우리보다 이제 인천이나 부산이 더 낮은데요. 네. 다만 청년들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임금은 206만 원으로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제일 네. 낮습니다. 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150만 원으로 제일 낮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소득의 안정성, 주거의 안정성이 좀 담보되지 않는 지역에서 그분들이 부동산 지금의 가격을 이제 적정하게 느끼실 수 있는가? 이게 좀 감당이 안 된다면 결국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고민이 있고요. 네. 물론 민간에서 시장 흐름이 아파트 가격을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함께 우리가 공론화해서 네. 좀 청년들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한 그런 고민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팀장님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동주 대표님께서는 네. 광주 집값 지금 최고점 찍었는지 또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 판단. 네. 듣고 싶습니다. 다 맞는 말씀들 하셨고요. 예. 당연히 청년 당연히 이제 지원을 좀 해줘야겠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평가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평가됐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어쨌건 광주가 그렇게 자극적이고 민간 기업이 그리고 해외 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낮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집값이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저는 이제 시장 가격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세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장 이제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보니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집을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거든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6개월 전망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한 1년, 내년까지만이라도 한번 세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 적정 신규 공급량이 5,000에서 6,000세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상반기 물량이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30-40년 된 노후 아파트 비율들이 올해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8만 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것이 2배가 돼서 16만 세대 정도가 잠재 수요가 돼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수요들이 중기적으로 이렇게 떡받치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하락을 할 수 있어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과장님은 예. 어떠신가요?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확실히 광주의 그런 주택 구매 심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만큼 네네. 신축에 대한 이주 수요는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동안은 현재 약보합세가 그래도 이어질 것 같은 게, 일단 하반기 예정된 신규 입주량이 7천여 세대인데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3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공급량에 비하면은 수요는 좀 일정할 수도 있지만은 공급량이 그보다 늘어날 수 있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반기 동안에는 지금의 약보합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다른 지역처럼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대구처럼요? 네,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박 대표님은? 뭐 일단은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보는 게 이제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2월 달에 전대풍경채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되어진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SK하고 계림에 SK하고 이제 염주 포스코가 입주를 합니다. 굉장히 대단지인데 두 개 다. 이런 것들이 물건의 소진 속도가 얼만큼 붙느냐, 요거에 따라서 굉장히 판가름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수요가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좀 분명해질 텐데요. 정책적으로 또 본다면 결국에는 조정 해제가 언제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제일 큰 이슈가 네.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경기가 뭐 분위기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조정 해제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큰 거는 어쨌건 이제 취득세가 굉장히 2주택까지는 완화가 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점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 잘 지켜보고 방향성 확인하고 투자를 하든지 실구매를 하든지 해라는 게 우리 박 대표님의 이야기네요, 조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시간이 뭐 2분 정도 조금 남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고객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듣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고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자산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하시죠. 네. 네네. 금리 물가 상승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여파 등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무리한 투자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광주에 한정하여 볼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부동산 호재가 집중되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 과장님. 네. 실수요나 투자 수요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요. 네. 만약에 실수요자분들이라면은 굳이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여유를 가지실 때 마냥 기다리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년과 내후년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공급량이 적은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약보합세는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 실수요자분들이라면은 지금 뭐 하반기 때 구매하셔도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답이면 좋겠는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를 또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서 정답은 또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그렇지만 실수요자라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집을 안 사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영끌이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자본력은 바탕이 돼야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